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5차식 수업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밖에는 오늘 날씨가 흐려요.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각 가정 내에서 좀 지치고 힘들 때 몸도 좀 이렇게 으쌰으쌰 해보면서 수업을 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서양의 행복론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좀 길 것 같아요. 길 것 같은데 좀 양해를 바라고요. 자, 서양의 행복론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학습 목표를 좀 읽어보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자, 서양의 행복에 대한 특성을 동양의 행복관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자, 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여기서 비교를 한다는 말은 공통점이랑 차이점을 엄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공통점이 이러한 거다, 차이점이 이러한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요거를 비교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동양의 행복관과 오늘 공부할 서양의 행복관을 나름대로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비교를 함으로써 좀 고민을 하면 됐지, 솔직히 이거를 정확하게 비교해가지고 설명하는 거는 대학교 수준의 철학과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고,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저번 시간에 공부한 동양의 철학에서 바라보는 행복관,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되는 서양 철학의 행복관에 대해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나열을 좀 할 수만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됐죠? 자, 지난 시간에 사실 이러한 엄청나게 좀 많은 개념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아무것도 설명을 못했어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동이라는 게 뭐고 여가가 뭘까요? 노동은 쉽게 얘기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고, 여가라는 것은 뭐랄까 좀 쉬고 있는 거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진정한 의미의 노동이라는 거는, 노동의 가치는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여가의 가치는 좀 다른 개념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뭐냐면은 내가 하루 종일 아니면 계속 긴 시간을 펑펑 놀고 있다가 잠깐 어떤 일을 했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일을 했으면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노동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죽어라 그냥 일만 하고 있다가 잠깐 이렇게 꿀맛처럼 딱 쉬었는데 그 시간이 정말 손살같이 지나가 버리면은 그거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여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다음에 이 차별이라는 말이랑 차이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 차별이라는 말, 차이라는 말, 구별이라는 말 제대로 구별하고 사용하고 있나요? 각각 영어로 discrimination, difference, distinction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도 좀 빠져가지고 좀 첨가를 할게요. 차이라는 거는 인간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으로는 남들이랑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그러한 다른 그거를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차별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다름, 그 차이를 부당하게 대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차이를 정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구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뜬금없이 왜 했냐면은 나중에 우리 사회 교과에서는 요거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들을 설명하게 될 거예요. 그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 다음에 이 선사라는 개념이 있는데, 선사라는 거는 요거 한자로 쓰면은 요거 먼저 선, 그래서
그리고 요 사라는 거는 뭐 역사할 때 사 뭐 이렇게 쓰는데 이 말이라는 거는 즉 요거예요. 역사. 히스토리라는 거 인간이 문자로 기록을 하기 이전의 상황을 선사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문자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의 선사시대에는 주로 유물이나 유적 등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회생활이라든가 생활 모습 등을 간접적으로 유추한다라는 개념이고요. 오늘 수업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수업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얘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오늘 하는 내용은 나중에 아마 중간고사 끝나고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다루게 될 민주주의, 정치, 법 그거의 역사와도 정확하게 맞물려 가지고 설명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좀 무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 교과서는 25페이지 정도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저는 이 교과서 내용을 좀 뛰어넘어가지고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한테 학습지를 온라인 클래스 학습 자료방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도 여기 내용 같은 거 지금 그대로인데 요거를 여러분들 하나씩 확보해가지고 선생님이 이거 좀 이렇게 같이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서양의 행복인데 이거 필기할 것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자, 일단은 시대 구분부터 할게요. 첫 번째 시대 고대라는 시대입니다. ancient time, ancient 고대라고 하는 고대라는 시기 이때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자 그리스 아테네라는 곳이 대단히 유명한 곳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철학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시작을 해가지고 발전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그 정치 형태도 탄생을 했다고 보면 되는 곳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고대 그리스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어떤 사람 혹은 어떤 현상, 개념, 단어 그러한 것들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거기 학생 어떤 게 있을까?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이 생각한다고? 그래 그렇지. 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 대단히 유명한 철학자들이 대거 출연을 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플라톤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 플라톤의 제자가 있습니다.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어요. 다음 시간 정도에 특히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 그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사진으로 좀 제시를 하게 될 건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사람들이 고대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의 어떤 대표적인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소크라테스랑 대비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걸 소피스트라고 합니다. 이 소피스트라는 사람들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나 이 소크라테스는 상당히 어떤 대립되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 대립되는 관점이 뭐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선생님이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뭐니 해도 거기에 동그라미라가 적혀 있을 거예요. 인간 중심의 철학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인간 중심의 철학, 특히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각, 그걸 좀 유식한 말로 인간의 이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성 좋아하죠? 선생님도 이성 엄청 좋아하는데, 자, 인간의 이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소피스트도 마찬가지인데, 소피스트 중에 대표적인 프로타고라스라는 학자는 인간이라말로 어떤 만물의 척도이다 라는 어떤 상대주의적인 철학적인 얘기를 좀 한 걸로 유명하고, 뭐 아무튼 간에 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인간 중심의 철학이 아주 태동을 해가지고 모든 현상, 모든 관계, 모든 것들을 인간 중심으로 생각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낙관을 했던 것. 이것을 좀 기억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즉, 생각 먹기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 그렇죠? 물론 건전하고 합리적이고 좋은 생각이야말로 행복이지, 그렇지 않은 것들은 불행이다. 이렇게 다분히 이분법적인 좀 약간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소피스트 vs 소크라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밑에 제자 플라톤, 그리고 밑에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적혀 있는데, 이 당시의 사회는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국가라든가 어떤 사회, 그런 개념이 아니고, 거기에 밑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다분히 폴리스 중심의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폴리스라는 말로는 우리나라 말로 좀 번역을 하자면은 도시국가라는 용어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 당시의 사회의 어떤 모습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말을 폴리스라고 하는 점. 이거는 나중에 민주주의의 어떤 역사라든가 개념 같은 거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여기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당시의 사람들이 어느 특정한 곳에 모여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물건을 사고팔고 하는 어떤 광장의 개념, 아고라라는 개념도 있을 거고요. 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 여기서 좀 언급을 할게요. 이 폴리스 체제로 돌아가는 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민주주의라는 거, 이 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스템이 발명이 되어 버렸거든요. 근데 여기에 1, 2, 3번이 있죠? 3번이 있는데, 특히 1번의 영향, 즉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가 발명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 형태라는 말은 거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데모스라는 말이랑, 참고로 이런 용어들 여러분들 상당히 생소하고 현기증 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외우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고, 요 의미만 좀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 데모스라는 말은 다수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크라토스라는 말은 통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다수의 사람들이 통치를 하는 정치 형태이다, 정치 시스템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옆에 영어로 적혀 있듯이 이런 개념이 적혀 있을 거예요. 룰과 동일한 정치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룰이 뭐예요? 룰, 규칙, 아니면은 법칙, 이런 얘기하는데, 여기 룰이라는 말은 통치를 한다는 개념이고, 그럼 여기 과거형 룰드라는 말은 피통치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스리는 사람이랑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정확히 일치하는 정치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좀 말이 어렵나? 내가 스스로 정한 법칙 그런 거를 스스로 다스리고 다스림 받는 그러한 어떤 주체적인 사고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정치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다. 이거는 다음 시간이나 아니면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자유, 평등 그런 가치 위주로 이념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정치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라고 하고 3번에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살면서 민주적으로 관찰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있죠. 뭐 관용을 한다든가 타협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수결의 원칙을 일상생활에 적용한다든가 등등의 개념으로서 나중에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나중에 좀 선생님이 질문하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기대합니다. 자, 요 정도로 적용되고 이제 세 번째, 이러한 고대 그리스 아테네 시대가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뿐만이 아니고 사실 스파르타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국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 도시국가가 이제 아테네라는 말이지. 얘네들이 서로 동맹이라는 것도 맺고, 뭐 델로스 동맹, 뭐 펠로폰네소스 전쟁도 일어나고 하는 여러 가지 소용돌이 속에서 이 세기 말, 이 시대의 말에는 전쟁이라든가 사회적인 혼란, 갈등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사회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정말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고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내일 혹은 머지않아 조만간 세상이 멸망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떠한 입장을 고수를 하겠습니까? 인간의 이성, 생각 이런 게 과연 중요할까요? 그치? 아니지. 나 내일 세상이 멸망할 것 같아. 오늘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사람은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감정이라는 거에 좀 이제 휘둘린다고 하나? 감정이 좀 휘둘리게 되는데 이 감정에 휘둘리는 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어떤 사회적인 혼란기에 이르러서 요 두 가지 상황으로도 벗어나게 되는데 요때 나타난 대표적인 철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극단적인 어떤 철학 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철학 모두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첫 번째, 인간의 쾌락을 지향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마음대로 막 폭발하자, 배가 고프니까 막 먹자, 졸리니까 계속 자자, 이런 식으로 감정을 마구잡이로 폭발시켜가지고 자기의 어떤 쾌락을 지향하는 학파가 있습니다. 그 학파를 여러분 여기 적혀있죠. 요새 학생들 초성 게임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인간의 쾌락을 중요시하는 거.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육체의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라든가 그런 게 없는 어떤 평온한 상태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없나? 그래. 중학교 때 혹시 배웠었어?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쾌락을 지향한다 라고 좀 적어두시면 되겠네요. 됐죠? 이 쾌락을 지향해가지고 육체적으로 아주 평온하고 정신적으로 고요한 상태를 좀 유식한 말로 아타락시아라고도 거기 적혀있죠. 그래서 왜냐면은 이러한 용어들이 상당히 난해하기도 하고 친근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이고 선생님 나 이런 용어들 나오면 현기증 나서 죽겠어요. 다 이해합니다. 선생님도 여러분 때 공부하면서 야 저런 거를 왜 공부해야 돼? 짜증나 죽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100% 이해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 감정이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정념이라는 거, 잡념이라는 거 확 없애고 거의 적혀있는 것처럼 정념에 방해되지 않는 초연한 태도,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도가사상이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나? 어떤 자연의 순리, 법칙에 따르는, 정념에 따르지 않고 그러한 사상. 이거는 뭐라고 하나? 쾌락을 좀 절제를 한다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지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감정을 좀 지양하자, 절제하자. 감정을 이렇게 마음껏 표출을 하면은 좀 추하지 않는가? 우리 좀 참자, 캄다운, 좀 진정하자라고 얘기한 학파가 빨간색 좀 해요. 스토아 학파라고 합니다. 됐죠? 여러분들 지향이라는 말, 지양이라는 말 구분할 수 있죠? 지향이라는 말, 지향. 지향이라는 말은 뭐를 향하여 그거를 추구하는 것, 추구하는 것을 지향이라고 하고, 지양이라는 말은 지양이라는 말은 그만하잖아요. 그만 때려쳐버리다, 안 한다는 말이에요. 정반대의 개념이죠. 추구한다, 안 추구한다. 그치? 자, 그리고 해보았다. 이 스토아 학파에서는 이 아타락시아라는 말과 대비되는 말로 스토아 학파에서는 아파테이아라는 말로 대표적인 그 정신의 정념이 없는 상태를 일컫는, 마찬가지로 평온한 상태. 즉 요컨대 에피쿠로스에서 얘기하는 아타락시아라는 말과 스토아 학파가 얘기하는 아파테이아라는 말은 각각 행복을 바라보는 기준이 좀 이렇게 이러한 식으로 상반되게 펼쳐져 있다는 점 체크하면 되겠네요. 됐죠? 이러한 정치적 혼란기를 우리 고대 그리스인들의 문화 자체를 일컫는 용어가 있는데 거기에 네모가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고대 그리스에 걸쳐서 특히 정치적 혼란기 그 시기를 일컫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 이거를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뭐 헬조선 그런 거 아니죠? 헬레니즘이라고 한다. 자, 이 정도로 좀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왜냐면은 이거 이 구성을 선생님이 어제 급하게 좀 만들었는데 그렇게 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고대 그리스의 어떤 여러 가지 철학을 대충 한번 살펴봤는데 이 시기가 흘러서 중세라는 시기, 중세라는 시대가 오면은 고대 그리스의 인간 중심, 특히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는 그 태도는 바뀌어버립니다. 중세하면 뭐의 시대죠? 그렇지. 중세는 뭐니 해도 신 중심의 사회가 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뭐 기독교, 그렇죠? 그래서 신 중심의 철학이라고 거기다가 적어놓으면 되고요. 이러한 식으로 중세의 기독교라든가 신 중심의 어떤 문화를 아까 헬레니즘 문화랑 대비되는 용어로 헤브라이즘 문화라고도 합니다. 헬레니즘이다, 헤브라이즘이다, 이런 용어들이 상당히 좀 익숙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은 좀 많이 익숙하죠. 공부를 좀 해가지고. 자, 이러한 신 중심의 문화가 지배되는 사회를 중세 사회라고 하고, 나중에는 또 정치적으로 가면은 뭐 중세 봉건 사회다 해서 영주가 있고 농노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을 건데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거, 이 신이라는 존재는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무오류성,
그리고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무한계성이라고 적혀있나? 무한성. 자, 절대로 틀리는 일이 없고 절대로 무한하다 라는 의미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했었죠? 어떤 기준도 필요 없어요. 그냥 신이라는 존재 하나만으로 완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거의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간은 이 신의, 특히 이 신의 어떤 권위를 빌린 교황이라든가 그런 성직자들한테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복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이러한 신 중심의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거기 적어보세요. 교부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 교부 철학이라는 거는 이 점선을 따라가다 보면은 플라톤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이 플라톤이 얘기하는 철학이 대단히 광대하거든요.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인간의 이성, 기계, 욕망, 절제한 그런 조화를 이룬 사람을 정의이다. 그래서 사주덕의 개념, 지덕 합일설, 이데아론, 동굴의 비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 플라톤의 정치 철학의 사고를 그대로 이 신적인 종교적인 질서를 가져온 철학을 교부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 교부 철학의 대표적인 사람이 옆에다 적어보죠. 아우구스티누스. 아니, 이거를 어거스틴이라고 해요. 세인트 어거스틴. 이건 모르겠다. 다음에 두 번째로, 고대 그리스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다고 했었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그대로 가져온 학풍이 있으니 그거를 스콜라 철학이라고 합니다. 아유, 콜라 먹고 싶네. 스콜라 철학. 이 스콜라 철학의 대표적인 학자가 있으니 이 사람도 토마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자연법, 신법, 인간법, 이러한 법의 체계를 좀 이렇게 언급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나중에 법의 체계에 대해서도 선생님한테 배우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부 철학이라는 거, 그리고 스콜라 철학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 오직 믿음, 신성, 즉 이성이나 감정이 아니고 신성이 중요한 시대로 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오직 신성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진짜로 콜라 먹고 싶네. 어떡하지? 자, 빨리 끝내야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선생님이 나눠준 이 유인물 충분히 충실하게 잘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중세라는 시대가 흘러서 근대라는 시대가 오잖아요. 이 근대라는 사회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들이 많아요. 시민혁명이라는 게 있고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고, 다 들어봤죠? 그리고 나중에 또 수업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이 근대라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대는 이 인간 중심의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어떤 철학사주를 이러한 식으로 다시
인간 중심으로 복귀를 했다는 면에서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세 말 보통 어떤 시대의 말에는 정치적 혼란이라든가 갈등이 이렇게 점철된 현상이 대다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세의 말기도 엄청나게 썩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종교 회복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개혁이라는 운동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 근대 중세로부터 근대로 갈 때 이 두 가지 사건 우리 ER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큰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를 회복하자라는 의미에서 이거를 투아래라고 해요. 너무 흘려서가지고 못 알아보나? 자, 1번에 르네상스라고 적어봅니다. 그리고 2번에는 종교개혁이라고 적어봅시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위대한 사람들이 있죠.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뭐 미켈란젤로, 그리고 뭐 토마스 무어, 마키아벨리, 뭐 에라스무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죠. 중학교 때 공부했었나 혹시? 다음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뭐 95개조 종교 반박문 해가지고 뭐 아무튼 종교를 개혁한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으로 근대를 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대표적인 철학가들이 또 두 명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좀 관점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데카르트라든가 뭐 칸트, 베이컨 이런 학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교과서에서는 칸트라는 사람이랑 칸트의 의무론 그리고 두 번째 벤담이나 밀이라는 두 사람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 칸트라는 사람 의무론이라는 어떤 주장을 했는 사람인데 의무론 인간 이상의 보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칸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떤 인간 이상의 보편성, 보편 타당성을 주장을 하면서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거, 그리고 당신이 행동하는 모든 것이 언제든 어디에서나 보편 타당함에 맞추어져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 보편 타당성에 맞추어질 수 있도록 항상 생각을 하라 라는 그런 의미로 좀 주장을 했고 엄청나게 많은 뭐 순수이성 비판이라든가 또 뭐라고 그러지? 뭐 반성적 뭐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대의 철학을 다시 열었던 사람으로 의미가 있고 다음에 벤담이라는 사람이 있고 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공리주의자라고 해요. 자, 벤담을 양적인 공리주의라고 하고 밀을 질적인 공리주의라고 하는데 양과 질은 뭔지 알죠? 지금 선생님이 배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질보다는 양을 따질 거고 어느 정도 배가 좀 부른 상태라면은 양보다는 질을 따져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공리주의라는 거 대표적으로 벤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거기 한번 좀 적어보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수록 그 사회는 행복한 사회다, 좋은 사회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어렵냐 지금 철학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혹시 철학에 관심 있는 학생 있으면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면은 제가 소크라테스부터 존 롤즈나 마이클 샌달 교수의 정의론까지 싹 훑어줄게요. 알겠죠? 대충 이 정도로 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마지막에 점선이 있는데 나중에 언젠가 등장하게 된다고 제가 좀 표시를 해놨네. 봐요. 여기 인간 중심이죠.
이 인간 중심이 이 신의 절대성이랑 합쳐져가지고 등장한 사조가 있어요. 이거 절대주의라고 하거든요. 애블루티즘, 절대주의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좀 후에 시기가 좀 진척되면은 누구더라? 프랑스의 루이 16세? 짐이 곧 국가이다. 태양왕 14세였나? 모르겠네. 뭐 아무튼 이건 요 얘기도 나중에 하게 될 건데, 일단은 거기에 절대 왕정 그렇게 좀 적어두시면 되겠네요. 아이고 시간이 항상 쫓기네. 됐죠? 자, 거기 밑에 과제라고 제가 적어놨죠? 자, 인간의 행복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마음속에 두고 있던 뭐 좋은 문장이라든가 글귀, 아니면은 아주 유명하거나 아무 꼭 그렇진 않더라도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좌우명이라고 했던 뭐 그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하나 소개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과제 제출방에 좀 제시를 해주면 좋겠어요. 아마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그 제출하는 과제에 본인이랑 선생님밖에 못 보죠. 다른 학생들은 본인이 쓴 글을 못 쓰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소신 있게 자유롭게 좀 서술하면 좋겠고요. 자, 지난 시간에 동양의 유교, 불교, 도교의 사상들, 그리고 그러한 사상들이 각각 행복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으면은, 오늘은 비록 내용이 상당히 광대하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만 찝어줄게요. 이러한 순서, 흐름 이런 거는 머릿속에 넣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찝어줄게요. 그냥 중요한 거.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인간 중심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을 대단히 중요시했다.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합리적이고 올바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하지 않겠는가? 라는 점에서 포인트 하나. 다음에 고대 그리스 붕괴되는 시점에서 정말 정치적 혼란기에 사람들이 감정을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감정을 폭발하자, 쾌락 추구하자, 에피쿠로스 학파. 이 에피쿠로스 학파랑 나중에 공리주의랑 연계가 됩니다. 다음에 무슨 소리야? 그래도 인간이라면은 감정을 추스릴 수 있어야지. 좀 참자, 절제하자라고 얘기하는 스토아 학파.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용어 좀 어렵지만 아타락시아, 아파테이아 이런 개념 좀 눈여겨서 보고 숙지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신중심 철학을 와서는 무조건 인간이라는 유한한 존재는 절대적이고 틀리지 않고 무한한 존재인 신에게 복종을 해야 돼. 이성, 감정 그런 거 필요 없어. 무조건 믿어. 신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교부 철학의 아우구스티누스나 스콜라 철학, 콜라 먹고 싶다고 했죠. 토마스 아퀴나스 정도. 즉 신성, 경건한 신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행복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입장들. 다음에 근대를 여는 사건이 있었는데 르네상스 리포메이션 이런 건 좀 중요하지 않더라도 대표적으로 칸트라는 사람이 생각했던 거, 이 생각 중심으로 가는 거. 당신의 생각이 언제든지 어디에서든 보편타당함에 맞출 수 있도록 항상 생각하고 사고하라 라고 주장했던 임마누엘 칸트의 생각. 다음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양적인 공리주의로 대표되는 벤담이라든가, 그리고 질적인 공리주의로 대표되는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또 대표적인 말로 무슨 말을 했냐면은 뭐라고 그랬더라? 배가 부른 돼지보다 배가 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무슨 소리인지는 잘 나중에 설명하고. 아무튼 이 둘은 공리주의자로서 사람들한테 이득이 되는 거가 행복의 기준 아닌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이고, 실제 수업에서는 더 디테일하고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반응이 없고, 그리고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네요. 여러분들 빨리 와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여태까지 했던 거 플러스 시간, 공간, 사회, 윤리적인 관점에서 행복의 조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건데, 아마 6차 시에는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강의 안 하고 그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하는 게 있어요. 요걸 해가지고 그냥 같이 대화하듯이 좀 수업을 할 거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건데, 건의사항이라든가 기타 등등 과제를 포함해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피드백을 위해서 좀 가감 없이 얘기해 줬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힘들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고생했어요. 바이바이.